풀어보세요. 68조. 1번 풀었죠? 1번을 풀었어요. 지방행정론에서. 그 지방자치의 그 내용은 정치적인 측면하고 행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비교하는 거 물었습니다. 3번도 그렇고. 2번에 보면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지방자치가 성립 발전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근데 중앙정부하고 무관하게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가 성립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주민자치의 특징이죠. 그죠? 이건 분권적 의미가 강해요. 여기 있는 권한을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분권적 의미가 강하고, 주민자치의 특징은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건 단체자치는 주로 그 프랑스 대륙을 중심으로 대륙 쪽에서, 이건 보통 영령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대륙형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영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뭐가 될까요? 이게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됐어요. 이것은 정치적 의미, 이건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 이것은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방정부 형태와 단체자치는 기관 통합형이다, 대립형이다? 여기는 기관 대립형이죠. 여기는 기관 통합형. 여기는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구분이 됩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하고 여기서 위임한 사무하고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고유 위임사무가 구분되는데, 여러분들 주민자치에서는 고유 위임사무 구분이 없어요. 그죠? 위임사무 자체가 없으니까. 응? 여기는 위임사무라는 게 없어요. 주민자치에서는. 그러면 단체자치에서는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나 또는 상급자치단체 하부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지위가 되는 거죠. 위임사무 처리할 때. 여기는 자치권이 전례권설이라고 표현하겠지? 여기는 자치권이라는 것은 고유의 권리다. 응?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합니다. 주민자치의 두 문자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한다. 주민이 고정으로 개입해서 통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주민자치고, 이건 민주주의의 이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여러분들, 여기는 민주주의 이념의 바탕을 둔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분권적인 의미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는 뭐야? 고유권에 해당하는 고유권설. 그 다음에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에 관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지정주의예요. 개별적 지정주의.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입법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입법 통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관 통합형.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비교하는 거. 1번 단체자치에서는 자치단체가 국가 일선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는 고유 위임사무 구분된다고 그랬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일선기관의 지위가 돼요. 오케이?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위임사무 처리할 때. 오케이? 두 번째, 단체자치에서는 정치자금의 자치행정으로 볼 수 있다. 근데 1번, 2번 전부 다 주민자치의 특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주민자치는 고유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랬는데 단체자치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단체자치가. 4번, 주민자치는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둬서 대내적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오케이? 이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2번에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내적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외적 자치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여기 있는 권한을 여기다 넘겨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대외적 자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체자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번의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주민자치 원리는 주로 영국, 미국에서 발달했고 단체자치는 주로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다. 이건 대륙형이고 이것은 영미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방정부 형태라는 것은 중앙정부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대륙 쪽에서 다시 말해 프랑스 대통령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형태도 뭐로 나타나? 기관 대립형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영명이니까 의원내각제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기관 통합형이라고 봐야지. 그치?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에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있어. 반대로. 3번,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돼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크다.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크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치권이 부여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는 오히려 좁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법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4번, 단체자치에서는 입법, 사법 통제가 주된 통제 방식이다. 입법, 사법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디야? 주민자치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단체자치에서는 주로 행정적 통제 이렇게 표현했잖아. 행정적 통제라고 표현했던 내용이야. 그 내용은. 자, 아무튼 요 내용 연결해서 기억해둔다. 주민이 고종으로 개입해서 통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자, 암기해야 돼. 그렇다면 3번의 정답 몇 번인고? 1번이에요. 자, 4번으로 넘어와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격이 있다 없다? 법인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이런 경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야. 그건 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방금 얘기했던 서울시나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중심으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도. 그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예로 들었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요거 예로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 교통조합도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1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설립뿐만 아니라 규약 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당연하죠. 3번,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떤 제약이랄지 승인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해산됐으니까. 해산의 경우 재산의 처분은 그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근데 조합을,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4번, 구성원인 시군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죠. 그 다음에 구례는 전라남도고, 그 다음에 하동, 그 다음에 또 함양, 이쪽은 경상남도에 해당되니까 여러 도에 걸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선거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렸어요. 해산의 경우 재산 처분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립된 법인격이 있고 지방채도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지방채 같은 거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겠지. 이런 경우에서는. 자,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치단체 종류는 크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광역하고 기초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광역에는 뭐 있어요? 요거 외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보통 자치단체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응? 그 다음에 특별광역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도 안에는, 도에는 군이 있어요. 근데 광역시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포함되어 있어. 그죠? 여러분들 인천광역시에 보면 뭐 부평구랄지 남동구 이렇게 있지만 강화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강화군도. 그래서 광역시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에는. 도에는 군 외에 또 뭐가 있어? 청주시 같은, 또 청주시, 충주시 같은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 응? 제주도는 단층제에 해당한다. OX.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시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세종시도 단층제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각각. 그렇지.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해당되는 거. 각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고용복지센터 있죠, 앞에.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거야, 청주에다가. 오케이? 고용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주지방세무서, 청주지방병무청, 이런 것들 전부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응? 이거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건 법인격이 없어요. 여기는 이건 법인격이 있고, 요거하고 요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자치단체들끼리 만들어지는 거지, 자치단체들끼리 이 조합을 만들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오케이? 근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자기네들 필요해서 지방에다 설치해 만드는 것들이야. 어?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지.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 그럼 5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를 보면 요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2층제로 되어 있는 거죠. 광역하고 기초 해가지고 2층제로. 1번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 형태나 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두 번째,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규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중층제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정부가 있죠. 그 다음에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광역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잖아. 각각.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층제는 중층제보다도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원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단층제는 중층제보다도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원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맞죠? 4번,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행정책임이 명확한 건 단층제가 명확하겠지. 이건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중층제는 이런 경우는 서로 책임을 전가할 거 아닌가. 어? 최근에 보면 대구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하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도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광역자치단체들을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규모가 큰 자치단체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규모가 큰 몇 개의 자치단체가 딱 있는 거예요. 규모가 아주 큰. 우리는 그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들어서겠죠. 응? 자, 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단층제하고 중층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층제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 계층구조에 있어. 근데 그래서 꼭 기억해둘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이 조합에 해당되는 거, 이 성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4번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6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인 구, 그 말은 뭐예요?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주시에 있는 구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의 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주시에 있는 구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행정구라고 합니다. 행정 편의상 구를 구분해서 나눈 거예요. 행정 편의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있는 구도 마찬가지죠. 수원시에 팔달구, 권성구 이런 거 있는데 거기도 행정구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치구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법률로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치구, 군, 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변경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나왔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 있는 서원구랄지 또는 흥덕구랄지 청원구랄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명칭, 구역 변경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3번 주민은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의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 감사 청구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자,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의 주민들이 청주시장에 대한 감사 청구는 도지사에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 주민들, 도지사를 감사 청구를 한다면 그 사무처를 했던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감사 청구 인정되고 있나요? 국민감사 청구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틀렸고 대답들을 못했으니까 기억해둬야 돼. 국민감사 청구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청구하느냐? 감사원에 청구하죠?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잖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억나십니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냐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국민감사 청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에. 그다음 세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은 5년입니다. 각각.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아셨어? 기억해둬야 돼요.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주민은 그 자치단체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 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는데 주민 소환에 있어 비례대표는 주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니다.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자, 6번의 정답 몇 번? 4번이네. 7번.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치권. 자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자치입법권이에요. 자치입법권에는 뭐뭐 있다? 자치입법권에는 조례 규칙재정권이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인사권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근데 자치사법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자치사법권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 나갑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OX.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거야?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X야, X. 내가 좀 전에 했잖아. 조례하고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 조례는 누가 제정해? 조례는 지방의회 제정하지만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는 거니까. 자치법권이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다. 틀렸어요.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야. 규칙은 단체장의 권한이잖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자치법권에 있어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 조례가 규칙에 우선한다. 오케이? 조례가 규칙에 우선한다.
두 번째, 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이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이제 규정한 내용 가운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규칙으로서는 벌칙을 정할 수는 없어요. 아세요? 규칙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태료 부과랄지 이런 거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규칙으로서는. 4번, 자치단체 격이 변경된 경우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래 그 지역이 시행하던 조례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조례 규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기 전까지 기존에 있는 조례 규칙을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 격이 변경된다는 것은 뭐냐면,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 이게 격이 변경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축하드립니다. 자, 7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7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주민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가. 주민 참여는 여기 정책 결정 과정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민 참여 대표적인 제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주민 투표야. 오케이?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그다음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거. 그다음에 또 주민 감사 청구에 불복하면 주민 소송 제기하는 거. 주민 소송. 네.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 참여 제도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시장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결정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시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을 집행할 때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할 거 아니야. 또는 반발하거나. 그러니까 집행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응? 결정은 아주 쉽지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돼서 이 시점은 뭐냐면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주민이.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겠지? 결정 비용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면에 한 사람이 결정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집행할 때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반면에, 자, 보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다면 점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집행 비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 만큼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협조하고 지지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집행 비용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외부 비용은 뭘까? 외부 비용은 결정 비용이 집행 비용이 외부 비용. 이게 외부 비용이지. 집행 비용이 외부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 비용하고 집행 비용을 합한 것이 바로 토탈 코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자, 토탈 코스트 곡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 지점이 이 총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지점이.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가 이만큼 되는 것이 가장 총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은 뭐냐? 이 지점은 과반수보다 약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과반수보다 약간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이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할 때는 참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참 민주적일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백현원과 털록이 주장하는 적정 참여 수 보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주민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면, 거기 보면, 1번, 정책 집행의 수능성을 제고시킨다. 맞죠? 정책 집행이 있어. 두 번째,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증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의 역량과 자질을 증대시키겠죠? 네 번째, 행정적 비용이 감소된다? 여기서 행정적 비용이라는 것은 결정 비용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행정적 비용이라는 거죠. 결정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정 비용은 증가한다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행정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행 비용이 외부 비용이야. 왜냐면 그 정책, 결정된 정책이 이제 집행되는 거니까 외부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는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된다. 이 얘기잖아. 왜냐면 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이 전가됩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이 행정기관하고 주민들 간에 책임 전가. 그러니까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8번의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행정적 비용, 다시 말해서 결정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외부 비용은 집행 비용을 외부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집행 비용을. 8번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9번. 아른스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그 아른스타인이 제시하는 주민 참여 8단계 있잖아. 8개를 다 집어넣어. 순서를 막 뒤섞어가지고. 이 가운데 실질적 참여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아니면 명목적 참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먼저 비참여에 해당되는 것은 조작과 치료. 비참여에 해당되는 거. 이 두 가지는 비참여에 해당됩니다. 조작하고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 참여.
형식적 참여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쵸, 명목적 참여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 명목적 참여.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자문, 유화, 이런 내용들. 정보 제공, 자문, 유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형식적 참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고 유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참여. 실질적 참여. 이 실질적 참여는 여러분들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실질적 참여니까. 그 다음 첫 번째 협력. 그 다음 두 번째 권한 위임. 세 번째는 주민 통제. 이렇게. 응?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실협 위통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참여 단계입니다. 실협 위통 해가지고 이건 주민이 통제하는 거야. 주민이 통제하는 거고, 협력은 주민들이 협력해야만이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이런 단계. 자, 그럼 9번 문제에서 주민 참여 8단계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참여의 실질적 의미, 그 다음에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참여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 제공 단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3번 정보 제공 단계, 그 다음에 의견 수렴 단계. 여러분들 의견 수렴의 단계는 자문이에요. 자문.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화 단계는 비참여 범죄에 속한다. 여러분들 3번에 속하는 건 어디에 해당돼? 형식적 참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응? 비참여는 조작과 치료, 이게 비참여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주민 통제 단계는 주민이 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 참여 단계에 해당한다. 주민 통제 단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 9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9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자, 10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주시의 주민은, 이 청주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다 이 지역의 주민이에요. 그 사람이 뭐 생활을 서울에 가서 하건 제주도에서 하건 그건 불문하고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이 지역 주민인 거죠. 그러면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 의원과 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자치단체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요거에 관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민 발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민 발의. 3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를 누가 하냐면 주민투표 청구 주민이 하죠. 그 다음에 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시 말해 장관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어떤 그 국책시설을 하나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셨어요? 여기에서. 근데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것은 주민투표에 붙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청구된 주민투표 이것을 직접 주민투표에 붙인다. 이걸 발의한다고 그러는데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만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여기서. 4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 주민 소환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육감도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합니까? 교육감? 교육감도 주민이 뽑았잖아요. 소환 대상이 돼야지. 주민이 뽑았으니까. 그런데 직접 교육감 선출했잖아. 그리고 교육감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전부 다 정당 공천이 허용이 돼요. 그런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교육감의 경우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다 정당 공천이 허용됩니다. 오케이? 10번의 정답은 몇 번? 응? 3번이에요. 국가직 시험 볼 때는 지방자치 부분이 한 2문항 정도 출제될 수 있는데 지방직에서는 한 3문항까지도 출제가 되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또 전에는 4문항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 지방자치 부분에서도. 근데 갈수록 비중이 더 커진다고 봐야지. 자, 11번 보겠습니다.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1번 단체장은 주민이나 지방의회 청구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 대상과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오케이?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3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항이 다시 또 주민투표로 또 변경을 하고 하려면 2년이 경과돼야 돼요. 4번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이 된다.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은 2년 이내는 다시 그 변경에 대한 것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요. 그죠?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1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4번이에요. 그런데 12번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주민참여 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제화의 순서에 관한 거. 내가 그 순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표현했죠? 조, 감, 투, 송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조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 감사 청구. 그 다음에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이런 순서로. 정답 몇 번인고? 1번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3번 문제부터 들어갑시다.